네, 안녕하세요. 하승민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셨죠? 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고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정리하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바이옴 하면 우리 체내에 서식하고 있는 그런 미생물의 생태계를 의미하는데요. 우선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전에 이제 게놈 프로젝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가 1990년에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 게놈의 의미는 유전자와 염색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자와 유전 정보를 이제 게놈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전자라고 하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사람의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고 또 세포 안에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그 다음에 핵도 있습니다. 이 핵 안에는 DNA가 존재하는데요. DNA에는 우리의 신체적인 그런 특징과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전자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우리가 물려받는 그런 어떤 특징과 형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떠올리실 텐데 사실은 유전자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가족력 있죠. 가족력. 예를 들면은 우리 집안에는 대대로 고혈압이 있었다. 혹은 당뇨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조상의 그런 어떤 건강에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유전자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렇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유전자는 세포를 형성하고 또 유기적인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 특히 이제 우리 몸의 생체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 등과 같은 그러한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유전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유전자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기 때문에 유전자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전자에 저장되어 있는 그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그런 유전뿐만이 아니라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데 인간의 모든 생체 활동에 관여하는 것이 바로 유전자다.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DNA, 우리 핵 안에 있는 DNA는 30억 개의 염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염기의 일부가 유전자로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1990년에 이제 이 게놈 프로젝트가 인간의 유전자를 해독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는데 2003년까지 열심히 해독을 했지만 92%는 해독을 했는데 8%가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에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나머지 유전자를 밝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나머지 유전자를 밝혀내기 위한 프로젝트가 다시 전 세계에서 이제 많은 석학들이 모여서 단체를 구성하고 기관을 구성하고 연구 조직을 결성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한 것이 2018년도부터 다시 이제 나머지 부분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3년 만에 2022년에 나머지가 이제 밝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 지도는 바로 올해 3월에 완벽하게 이제 해독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인간의 유전자 지도가 해독이 됐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일단 질병 치료에 관련된 유전자를 찾아서 그 치료법을 개발하는 과정이 이제 앞으로 빨라질 것으로 이제 연구진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유전자의 작동 원리라든가 인간의 진화 과정, 또 다양성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또 가까운 미래에는 적은 비용으로 나의 유전자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또 앞으로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과학계가 인간의 유전자를 다 해독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의 유전자의 개수를 파악을 해보니까 한 2만여 개? 2만여 개 정도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이 유전자 하나하나가 우리 몸의 생체 반응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인체에서는 생체 반응이 2만여 가지 종류의 생체 반응밖에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수백만 가지의 어마어마한 그런 다양한 그런 종류의 반응들이 지금 현재에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2만여 개의 유전자로 이러한 생체 반응을 연결시키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네, 단적인 예로 이제 그 인간의 유전자가 2만여 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초파리의 유전자의 수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2만여 개입니다. 그럼 초파리와 인간의 그런 생명활동, 생체 반응이 거의 유사한가? 그렇진 않다라는 것이죠. 초파리가 훨씬 더 하등하고 인간은 훨씬 더 고등하기 때문에 더욱더 복잡하고 정교한 그러한 반응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거의 비슷한 수의 유전자로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은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의문점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연구를 지속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부분을 밝혀냈냐 하면 우리 인간의 몸에는 사람의 유전자 이외에 다른 생명체의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알아내게 된 것이죠. 다른 생명체란 무엇일까요? 네. 다른 생명체란 바로 우리 몸 안에 서식하고 있는 바로 미생물들입니다. 네, 미생물들. 네, 미생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서식을 하고 우리 몸 전체에다 미생물이 서식을 하는데 주로 이제 서식하는 곳은 소화기관 장이겠죠. 장에 많이 서식을 하겠죠. 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수많은 개체의 미생물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몸에 서식하고 있는 그런 미생물의 생태계, 네, 미생물의 생태계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을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시기 쉽게 우리 몸에 서식하고 있는 미생물군이라고 이해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로바이옴 중에서 미생물 중에서 우리 몸에 서식하고 있는 미생물 중에서는 우리 몸에 건강에 도움을 주는 그런 유익한 균도 있을 것이고요. 또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나쁜 균도 있겠죠. 유해균도 있을 것이고 또 좋은 영향이나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립적인 그런 균도 많을 것입니다. 그중에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균을 유익한 균을 우리가 유익균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어휘인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우리 몸에 서식하고 있는 미생물의 수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인간의 세포수가 60조개라고 하는데 60조개의 2배 이상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개수가 거의 한 800여만 개, 800여만 개 이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 유전자가 2만여 개 되니까 거의 400배 정도 많은 유전자의 개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미생물의 유전자가 인간 유전자와 상호작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인간의 생체 반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그런 과정을 진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미생물의 유전자가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상호작용을 한다는 사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기본으로 해서 우리 인간의 어떤 복잡한 그런 정교한 그런 생체 반응이 그렇게 많은 종류의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드디어 이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건강에 아주 그 밀접한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현대인들에게 발생하는 그런 질병의 또 건강상 문제의 95% 이상이 이 미생물의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나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의 유전자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인간의 유전자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생명체, 미생물의 유전자를 역시 규명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그런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가 또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를 해독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게놈 프로젝트라고 했다면 인체 내 미생물의 유전자를 해독하기 위한 프로젝트는 바로 이제 제2게놈 프로젝트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제2게놈 프로젝트.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가 이제 진행된 것은 불과 한 15년, 16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2006년도에 미국 워싱턴 대학교의 제프리 고든 박사 연구팀이 어떤 연구를 진행했냐면 비만인 사람의 장내 세균총을 실험용 쥐에 이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쥐가 이제 비만이 됐다라는 것이죠. 또 이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건강한 비만하지 않은 사람의 장내 세균총을 이식했더니 이 쥐는 비만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연구팀은 어떤 이제 결론을 추측을 하냐면 장내에 어떤 균이 많으면 그 균에 의해서 비만이 유발될 가능성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연구 결과가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할까? 네, 그래서 과학계가 많은 관심을 가졌고요. 또 유사한 연구, 이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유사한 연구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됐죠. 그런데 그 연구들을 진행할 때마다 거의 또 유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 원인균을 이식했을 때 이제 쥐가 비만이 되었다라는 그런 연구도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아이를 임신한 그 어머니
모체에 비만 원인균이 아주 많이 존재할 경우에는 아이가 태어난 후에 나중에 크면서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과, 그 아이의 장내에 비만 원인균이 상당히 비율이 높다라는 그런 결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비만인 경우에만 이렇게 그 장내 세균총의 그 영향을 받고 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장내 세균총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도 생겨서 이제 뭐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어떤 장내 세균총을 실험용 쥐에 이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간 질환을 가진 분들의 그런 장내 세균총을 실험용 쥐에 이식을 한다거나, 이렇게 한 후에 그 실험용 쥐가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를 또 보는 그런 연구들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측을 어느 정도 했겠지만, 그러한 그 장내 세균총에 의해서 그 건강에 변화가 발생한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장내에 서식하고 있는, 우리 몸에 서식하고 있는 미생물이 정말 우리 건강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밝혀내게 된 것이고,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 관련된 그러한 연구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에 관련된 연구가 한 10건 이내였습니다만, 지금 이제 2021년에는 한 해에 4,000건 이상의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인간의 어떤 유전자를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인체 내 미생물의 유전자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제1개념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것이고요. 인간의 유전자를 전부 다 밝혀내는데 30여 년이 걸렸기 때문에 그 미생물의 유전자 800여만 개를 전부 다 밝혀내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은 되지만, 과학기술이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은 단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부 그런 우리 몸에 서식하고 있는 그런 미생물의 어떤 유전자가 일부에서는 그 해독이 완료가 된 것도 있고, 또 우리 신체 부위에 어떤 그 미생물이 많이 서식을 하고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균이 많이 개체수가 증가하는지, 또 어떤 특정 균의 개체수가 증가했을 때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일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러한 그 연구의 성과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밝혀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수만여 건의 그런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이 됐는데, 어느 정도 이제 결과가 나와 있는 그런 연구들을 좀 간단히 정리해 보면, 결국 우리 사람의 어떤 한 개인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아니면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장내 세균총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장내 세균총이 변화하면 면역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세포 간의 그런 신호 전달 과정, 대사 신호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식욕 변화도 유발시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점심 때 이제 뭘 드시고 싶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빵을 드시고 싶다거나, 면을 스파게티를 드시고 싶다거나, 김밥을 드시고 싶다거나, 이런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떠올리시게 되는데, 이게 결국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장내에 서식하고 있는 세균의 의지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탄수화물 중독에 이제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탄수화물을 그분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 그분의 장 속에 당분을 많이 원하는 그런 세균들이 많다는 것도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다이어트 하실 때 내가 당분이 너무 땡겨서 다이어트를 너무 하기 어렵다, 이럴 때에는 이거는 내가 당분을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장 속에 있는 세균이 먹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과감하게 당분을 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다이어트를 진행하시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 밖에 이제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 또 다발성 경화증, 우울, 자폐, 스트레스, 각종 중독도 미생물의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심혈관계 질환, 간 질환, 당뇨, 인슐린 저항성, 비만 등과 같은 이러한 문제들도 우리 몸에 서식하고 있는 미생물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20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 장에 서식하고 있는 세균이 우리 몸 전체에 전반적인 그런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내용의 논문이고, 논문의 제목을 보시면 장 조직 축입니다. 장과 우리 신체 기관의 축, 장과 모든 신체 기관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 그 논문의 그림을 설명을 드리면, 장과 뇌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장과 심장, 또 신장, 또 간, 신체 주요 기관이 다 장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러한 신체 기관의 건강도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이 논문에서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그런 관련된 이 장내 미생물과 우리 그 신체 기관의 건강과 관련된 그런 연구들을 소개하는 정리해 놓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보시면은 장과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과 뇌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자폐 범주성 장애라든가 파킨슨, 치매도 미생물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근데 물론 이제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미생물이 어떤 특정 미생물이 많아져서 이러한 질병이 발생하는지, 이러한 질병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특정 미생물이 많아졌는지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지만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들은 분명한 사실로 밝혀지고 있고, 또 신장 기능 저하 또 마찬가지입니다. 신부전이라든가 결석도 역시 또 미생물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간질환, 지방간이나 간염, 간경변, 간부전 등도 역시 미생물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장내에 서식하고 있는 미생물이 얼마나 중요한 그 영향을 미치는지 단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술을 전혀 안 드시는 분들이 간혹 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술을 안 드시는데 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길까?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이 장내에 알코올을 생성하는 균이 많이 서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아도 내 몸에서는 알코올을 만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드문 케이스긴 하지만 술을 전혀 안 드시는 분이 만취해서 혼수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의료진들이 그 원인을 몰라서 그런 증상을 양조장 증후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양조장 증후군. 그 사람의 몸에서 술을 만들고 있다. 그런 의미인데 나중에 이제 그 원인을 밝혀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내에서 알코올을 생성하는 균이 많이 발견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장내에 서식하는 균이 어떤 미생물이 존재하는지, 또 얼마나 많은 개체가 존재하는지, 어떤 비율로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뼈의 건강도 이제 관련이 있겠죠. 관절염이나 골다공증도 역시 미생물의 영향을 받고요. 피부 건강, 건선, 여드름, 습진, 아토피나 알러지 등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심장 건강, 심부전, 동맥경화, 고혈압, 심근경색 등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정말 무궁무진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야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실제로 이제 검증된 경우에는 어떤 그 기능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품이나 제약, 의료 분야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식품 분야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서 이제 좋은 균을, 유익균을 이용한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이 출시가 되고 있고, 이런 경우에 프로바이오틱스, 우리가 유익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치료의 영역에서는 파마바이오틱스라고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어떤 질병을 진단한다거나 아니면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를 이제 파악을 해서 어떤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질환 예측의 분야에서도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왜 중요한가? 그 중에서 특히 유익균을 의미하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왜 중요한가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기능성은 바로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소화기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소화기 계통에 많은 건강상의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1980년대, 70년대 이전에는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소화기계 관련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채소 위주의 식생활을 했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화기관의 건강상의 문제가 거의 없었는데,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또 이제 뭐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 편의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시게 되면서 장 건강이 많이 악화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는 다양한 그런 소화기 계통의 그런 문제점도 유발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이 남성은 2위고 여성은 3위일 정도로 사망률이 높고, 그 다음에 대장암 발생률은 전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화기 건강이 상당히 굉장히 건강에 위협을 줄 정도로 상당히 만연되어 있다라고 지금 판단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소화기 계통의 문제점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거죠. 장누수 증후군이 있을 때에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나 궤양성 대장염, 자가 면역 질환도 발생할 수 있고요. 이 장누수 증후군을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제 건강한 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의 점막 세포가 서로 이제 빽빽하게 타이트하게 이제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틈이 없기 때문에 그 유해균이나
어떤 그 바이러스나 유독성, 독성 물질들이 이렇게 우리 그 몸으로 침입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세포관에, 장점막세포관에 틈새가 벌어지면 그 틈새 안으로 이러한 독성 물질들, 바이러스들이 바로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유발되는 것인데, 장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은 식생활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그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생활 습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음주나 흡연, 또 식품 중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이나 글루텐, 뭐 액상과당, 또 스트레스와 같은 그런 감정의 문제, 또 중금속, 환경오염, 미세먼지나 배기가스, 자동차 배기가스, 그다음에 황사 등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또 항생제 남용을 하고 있는데요. 항생제나 약물도 이런 장 누수 증후군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결과로서 이제 과민성 대장 증상, 염증성 장 질환, 또 면역력 저하, 또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자가 면역 질환, 아토피나 천식, 알러지, 관절염, 류마티즘 같은 이런 아토피 질환, 자가 면역 질환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소화기관의 건강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 이 소화기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영양소가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와 식이섬유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화기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소화기관 건강을 자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텐데요. 변을 확인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변을 보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냄새 나니까 물을 바로 내리지 마시고, 앞으로는 변을 좀 자세하게 관찰하시는 것을 통해서 장 건강을 비교적 간단하게 체크하실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체크를 하시냐면, 먼저 이제 무게를 보시는 겁니다. 무게는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의 이제 변의 무게는 뭐 먹는 음식에 따라서 좀 틀려질 수도 있겠지만 보통 하루에 200에서 60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200g에서 600g 정도 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무게를 직접 재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트에 가서 돼지고기 사실 때 200g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양을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피인데요. 부피는 우리가 이제 그 앞서서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를 하면, 식이섬유 섭취하면 이 식이섬유가 우리 소화기관 내에 수분을 많이 흡수하잖아요. 수분을 거의 식이섬유 중량의 한 30배가량 흡수하게 되는데, 이렇게 수분을 흡수하면서 변의 부피가 커집니다. 그리고 변의 성상도 부드러워지고요. 그래서 이제 변의 부피가 클수록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던 그런 그 시절에는 한국 사람의 하루 그 변의 부피, 정상적인 변의 부피는 이제 자신의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정도의 이 정도의 양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양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식이섬유의 섭취량이 워낙 많이 줄어서 이제 그 정도 부피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부피가 크면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시면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변의 부피가 많으면 더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파푸아뉴기니 원주민 같은 경우에는 평균 신장이 150cm 미만인데요. 하루에 변의 양이 1.5kg 정도 됩니다. 거의 이렇게 길에 이제 변이 이렇게 있으면은 거의 큰 어떤 초식동물의 변이 아닐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많은 양의 변을 보는데, 그 이유가 그 원주민들의 그 주식이 바로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화기관이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변의 색을 좀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변의 색, 원래는 이제 뭐 황금색이다, 뭐 밝은 갈색이다 이런 색이 좋다라고 하는데, 이제 흑색에 가까운 어두운 색일 경우에는 소화기 상부에 출혈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출혈이 있으면은 이제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 산화가 되면서 이제 검은색으로 변하죠. 그러니까 출혈이 있은 다음에 시간이 경과하면 이제 검은색을 띠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이 검은색에 가깝다고 한다면 이제 소화기관 상부에서 출혈이 있어서 어느 정도 출혈 이후에 시간이 경과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위나 십이지장, 소장 상부에서 출혈이 있다는 것을 좀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고, 이제 변의 색이 빨간색에 가깝다 이러면 이제 피가 섞여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소화기 하부, 그래서 대장이나 항문 근처에서 출혈이 있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뭐 하루 종일 시금치나 녹색 채소를 엄청나게 많이 섭취하면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제 변을 보면은 녹색 기운이 돌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녹색 채소를 많이 섭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변이 녹색에 좀 가까운 그런 빛을 띈다라고 한다면 장에 염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냄새가 많이 난다. 보통 변의 냄새가 좋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더 심한 냄새가 난다라고 한다면 결국 유해균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해균의 대사산물들 중에서는 이 냄새가 심한 그런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건강하지 못한 그런 장 상태가 되면 네, 그런 냄새가 심해진다. 뭐 예를 들면 전날 과음을 하셨으면 그 변의 냄새가 더 안 좋죠? 혹은 또 해외여행을 가신 다음에 안 드시던 현지 음식을 드신 다음에 변을 보시면 냄새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네, 장내에 유해균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네, 이런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변의 굵기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변의 굵기. 변의 굵기가 평소보다 얇아져서 계속 유지가 된다. 이렇게 된다면 이 변의 굵기의 변화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변이 통과하는 그런 관이 얇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소장이나 대장이 얇아졌다는 거예요. 대장이 왜 얇아졌을까요? 네, 그 안에 용종이나 종양이 생겼기 때문에 얇아진 겁니다. 그러면 변이 통과할 때 당연히 이 변의 굵기가 얇아지게 되는 것이죠. 물에 뜨는 변이 좋을까요? 아니면 가라앉는 변이 좋을까요? 뜨는 변, 가라앉는 변? 네, 어느 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먹는 음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변이 뜬다는 것은 이 변에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방이 가볍기 때문에 뜰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이 내 몸에 흡수가 안 되고 변으로 다 같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게 좋을 수 있는데, 이제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변이 뜨고 있다면 지방을 소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지방을 소화시키지 못한다는 것, 지방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원인이 뭐냐면 간에서 담즙을 생성해서 이 담즙이 지방을 이렇게 분해해서 소화 흡수를 시켜야 되는데, 간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면 담즙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이 소화 흡수 안 돼서 바로 변과 섞여 나오게 되고 변이 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 변이 뜨고 있다면 간의 기능이 저하됐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들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또 프로바이오틱스의 이제 중요한 그런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면역 기능입니다. 네, 프로바이오틱스 장관 면역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장관 면역은 3중 면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3중으로 이제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 첫 번째는 장내에 유익한 균이 많으면요, 다른 유해균을 억제할 수 있고 바이러스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해 물질들이 우리 몸에 침입하는 것을 방어할 수 있으니까 면역 기능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장에 유익균이 많으면 장 점막이 튼튼해집니다. 아까 보셨듯이 점막이 튼튼하지 못하면 나쁜 물질들이 우리 몸에 바로 침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 점막이 튼튼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바로 이제 그 장에 면역 기관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파이어판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그 면역 기관의 한 예인데, 이러한 조직들이 면역 기관들이 많이 거의 대부분 다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장이 건강해야만 이 면역 기관이 건강하고, 이 면역 기관이 건강해야만 면역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면역력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그 메커니즘으로 장의 그런 면역 기능을 장이 면역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3중 면역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정말 면역 중에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면역 체계이기 때문에 장관 면역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장이 튼튼하면 장에서만 면역 기능이 좋아질까요? 그게 아닙니다. 장에서 면역 기능이 좋아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장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면역 물질, 장에서 만들어지는 면역 물질과 장에 존재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면역 세포들이 우리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서 우리 몸 전체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전체의 면역 기능이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장폐축인데요. 장폐축. 장과 폐가 연결되어 있다. 장이 튼튼하면 폐도 건강하다. 장의 면역 기능이 건강하면 폐에도 면역 기능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에서의 어떤 면역 물질들이 폐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이 튼튼해야 폐가 튼튼할 수 있다. 장이 건강하신 분이 코로나19에 감염이 잘 안 됐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장이 튼튼하신 분들 면역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폐로 이제 그 부분이 이전이 돼서 폐의 면역 기능도 강해진 것이죠. 장과 폐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코로나19에 감염되신 분들은 장이 다 망가졌습니다. 장내 세균총이 다 그 불균형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나쁜 균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장과 폐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 장폐축은 이 면역 기능의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장과 어떤 특정 기관의 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장과 뇌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장, 뇌축. 어떤 신경퇴행성 질환,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질병을 가지신 사람들의 어떤 장내 세균총에 특정 균이 많이 검출이 됐고, 또 반대로 그런 특정 균이 많을 경우에는 반대로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과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이제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감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장이 안 좋으면요, 장이 안 좋으면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네, 우울하기도 하고 짜증도 많이 나고, 네, 불안감도 많이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장 상태가 안 좋습니다. 또 우리 몸에서 이제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을 이제 만들어서 분비하게 되는데, 세로토닌을 만들어내는 곳이 장세포라는 것이 이제 얼마 전에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장세포에서 행복 호르몬을 만들어야 되는데,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러한 행복 호르몬들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네, 평소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네, 장 건강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지금 비도 오고 우울하고, 네, 불쾌 지수 높고, 네,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신데 강의도 재미도 없고, 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네, 강의가 재미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장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부터 이제 교육을 받으실 때, 강의를 들으실 때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한 2-3포 정도 미리 드시고 이제 참석을 하시면 정말 네, 강의가 좋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트레스가 많으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장내 세균 불균형이 발생하고, 반대로 장내 세균 불균형이 발생하면 스트레스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장 건강이 바로 우리 신경계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요. 그 밖에 어떤 인지력이나 또 심리적인 장애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 바로 장 뇌축이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신장축인데요. 이제 묵인 쥐에게 급성 신장병을 유도했더니 장벽 기능이 소실되고 장에 염증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내 세균총이 변화했는데요. 이 신장병을 유도시킨 이 쥐의 장내 세균총을 건강한 쥐에 이식을 하면 건강한 쥐의 신장의 기능이 악화됩니다. 장과 신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장 신장축으로 이제 설명이 가능하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동물 실험에서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됐는데, 사람에게 똑같은 그런 결과가 나올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장병이 있어서 장내 세균총이 변화했는데, 이 장내 세균총을 건강한 분에게 이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건강한 분이 이걸 받으실까요? 안 받으시죠.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임상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검증하기는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 실험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네,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도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근거가 될 수는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장 눈축도 있습니다. 눈의 건강도 이제 그 세균과 미생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장내 미생물 변화가 당뇨 망막병증이나 연령에 따른 황반 변성, 또 안구내 염증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장내 미생물 변화를 통해서 안구 질환의 예방이나 치료에 이용하는 그런 어떤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해독작용이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현대인들은 독소에 그런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몸에는 지금도 많은 독소가 발생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독소들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독소도 있고, 또 항생제 남용에서 또 약물 남용으로 인한 독소도 있고, 화학물질, 농약, 화학비료, 세제나 비누, 화장품 등에도 독소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오염물질, 황사라든가 미세먼지, 공장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 독소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거리를 거닐면서도 그러한 오염물질들이 다 우리 몸에 들어오고 있고요. 또 미생물에 의한 독소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술을 드시면 또 알코올도 독소에 해당되고요. 이러한 독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독소가 우리 체내에 들어오면은 염증을 유발시키게 되고요. 현대인들에게 염증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 독소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독작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소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은 이 독소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지방을 같이 붙이거든요. 그래서 독소가 많으면 지방이 많이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이 많이 축적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 몸에 독소가 많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이어트를 위해서 열심히 체지방을 뺐는데 독소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우리 몸은 다시 이 독소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체지방을 축적을 하기 때문에 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때에는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먼저 제거해야만 다이어트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디톡스 다이어트의 이론적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간에서의 해독작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간에서의 해독작용이 1단계, 2단계로 나뉘어지거든요. 1단계에서는 이렇게 독소에 붙어있는 지방을 떼어내는 과정, 1단계입니다. 1단계에서 중요한 그런 영양소가 바로 이제 이 그림 왼쪽 아래에 보시면 영양소가 쭉 나와 있는데 비타민 B군들이죠.
비타민 B군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독소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간에서 산소를 많이 소비를 하고 또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양의 그런 활성산소, 유해산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해산소가 간세포를 다 파괴시켜서 간 손상을 유발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한 항산화 영양소가 중요해서 두 번째 간 해독에서 중요한 영양소 항산화 영양소 비타민 C나 비타민 E 또 코엔자임 규텐, 셀레늄 그리고 이제 밀크시슬에 함유되어 있는 실리마린 등이 간에서 중요한 그런 항산화 영양소라고 할 수 있겠고요. 2단계에서는 포합 경로라고 해서 이제 배출에 용이하게 다른 성분을 이제 접합시키는 그런 경로를 의미합니다. 다른 물질을 붙여야만 배출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2단계에 필요한 영양소는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필수 아미노산. 그래서 정리하자면 간 해독 작용에서 중요한 영양소는 비타민 B군과 항산화 영양소와 필수 아미노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독 작용이 끝나면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야겠죠. 그래서 장을 통해서 대변으로 내보낸다거나 아니면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그런 배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렇게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할 때 장에서 만약에 이런 노폐물을 재흡수하게 된다면 다시 간으로 가서 간에서 또다시 해독작용을 해야 되고 간은 다른 해독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또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논문에서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그 왼쪽은 장을 의미하고 장에서 지금 계속 그 노폐물이 이제 쭉 장을 통해서 통과하면서 배설물을 통해서 문 밖으로 빠져나가죠.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이 사각형은 이제 장세포입니다. 장세포.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통로는 이제 장세포에서 이제 흡수된 물질을 보내는 간 문맥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간으로 그 영양소나 그런 어떤 물질들이 다 간으로 이동해서 거의 대사를 대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정상적인 간 건강이라면 장세포 안에 역수송체가 많이 존재합니다. 이 역수송체가 재흡수된 노폐물을 다시 장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장이 건강해야만 역수송체가 충분하게 존재하고 역수송체가 충분하게 존재해야만 간에서의 해독작용을 완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장이 안 좋으면 이 역수송체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장에 유해균이 많으면.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노폐물이 재흡수가 돼서 간에 또 부담을 주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독작용은 간에서 진행되지만 해독작용의 완성은 장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이제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해독에도 장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와 식이섬유를 충분하게 섭취하시는 그런 식생활을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검증된 그런 임상을 통해서 안전성과 그 기능성이 검증된 그러한 그 균주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그 소비자들을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제품 중에도 있죠. W 같은 제품은 여성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균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체지방 분해에 도움이 되는 그런 특허받은 균주 복합물도 있죠. 슬림핏 해서 이러한 그 균주들은 체지방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도 이미 검증이 되어 있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 특허받은 균주 복합물은 이게 체지방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호르몬 계통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렙틴 같은 경우도 증가를 시키고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을 시키는 그러한 역할도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서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고 또 기능성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그런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좋은 그런 균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마이크로바이옴 프로바이오틱스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후성 유전학의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현대 영양학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 두 개를 꼽는다면 분자 영양학과 바로 후성 유전학입니다. 분자 영양학은 기존의 영양학이 그 영양소가 어떤 기능을 하는데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지금 이제 분자 영양학 같은 경우에는 이 영양소가 유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유전자가 발현이 되면서 우리 모든 그런 생체 반응에 관여를 한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각각의 비타민과 미네랄과 식물 영양소가 어떻게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고 유전자가 발현하는데 어떻게 관여를 하는지를 그 분자 수준에서 세포 수준에서 그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한 그런 학문이 이제 분자 영양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양소가 만약에 예를 들면 암을 발현시키는 유전자를 억제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암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잘못된 식생활에 의해서 암을 발생시키는 유전자가 발현이 되면 암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양소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특정 기능성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생체 반응에 모든 생체 반응에 관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영양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에 관련된 그러한 가능성 또 그 기능성은 계속 많이 알려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영양소가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영양소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 그렇다면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가 중요하다라고 하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영양소를 보충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런 영양소를 선택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계신다면 좋은 그러한 영양소를 충분히 보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후성 유전학인데요. 우리가 이제 조상으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았잖아요. 그 물려받은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기존에는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현대 영양학에서는 내가 조상으로 받은 어떤 특정 유전자가 나의 신체적 특징과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나중에 내가 발생한 이후에 내가 생성된 이후에 이 유전자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후성 유전학입니다. 유전자를 계속 유전자가 변화될 수 있다. 어떤 요인에 의해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지금 이제 그 후성 유전학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모태의 시기에 문제가 생기면 모태의 마이크로바이옴이 변화가 되고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변화가 되면 유전자가 변화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DNA 메틸화 히스톤 변형이 유전자가 그 변화되는 그러한 그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나의 아기의 그 마이크로바이옴도 변화가 되고 아이의 유전자도 변화가 되고 그러면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성인기가 됐을 때 비만이 발생한다거나 각종 퇴행성 질환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들이 이제 연구 결과가 밝혀지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연구 결과, 뭐 유사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결과를 또 하나 보면 이렇게 임신, 출생 전후의 외인성 요인에 의해서 생애 초기에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또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그런 시기에 생애 초기에 건강하지 못한 장내 세균총이 형성되었을 경우에는 장내 세균 불균형, 면역 기능 저하,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유전자 변형으로 인해서 비만이나 당뇨, 감염, 암, 천식이나 알러지 같은 이런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생애 초기 건강한 장내 세균총을 유지할 수 있다면 장내 세균의 균형을 이루어서 정상적인 면역 기능이 가능하다. 면역 관용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데 면역 관용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면역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은 알러지도 생기고 아토피 같은 이런 증상도 생길 수 있겠죠. 이건 면역 과민 반응이고 면역 기능이 우리 몸의 조직을 공격하면 질병이 생기죠. 자가 면역 질환이죠. 면역 과민 반응이나 자가 면역 질환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을 면역 관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내 세균총이 정상적인 세균총을 형성하게 되면은 면역 관용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러한 그 관련성이 설명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지금 밝히지 못하고 있지만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건강 영양의 가장 확실한 미래 트렌드를 우리가 이제 개인 맞춤 영양, 개인 최적화 영양이라고 하는데요. 개개인의 그런 그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석해서 그분에게 가장 적합한 그 영양 관리, 건강 제한을 해드리는 것, 그 다음에 발생 가능한 질병을 예측하고 그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이고 그런 미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분의 어떤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럼 그분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을 할까요? 첫 번째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그분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유전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유전자만 파악했다고 해서 지금 그분의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것 지금 설명을 쭉 드렸죠. 왜냐하면 이 유전자의 개수보다 400배나 많은 어떤 미생물의 유전자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미생물의 유전자도 정확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건강을 파악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최적화된 맞춤 영양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런 기대를 하시죠.
그럼 내가 만약에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을 때 건강한 분의 그런 장내 세균총을 나한테 이식하면 내가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네, 실제로 일부에서는 그러한 시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분변 이식의 시대라고 하는데 분변 이식에서 말 그대로 분변을 이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정신적인 측면 문제에서 이제 양극성 장애 여성이 치료가 안 됐는데 건강한 남편의 대변을 이식해서 치료가 되었다라는 그런 사례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 또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양극성 장애 청년이 분변 이식을 통해서 개선이 되었다. 또 우리나라에서 분변 이식을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습니다. 큰 병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부 세균성 감염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지금 분변 이식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가능성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그 분변 이식이라는 이러한 개념이 더욱더 일반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는 네, 정상적인 기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건강하지 못했을 때 다른 건강한 사람의 변을 이식해서 나도 건강해질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많이 하실 텐데 그런 기대를 하시기 전에 다른 사람의 변을 이식해서 내가 건강해지기를 원하시기 전에 내 변을 먼저 건강하게 만들자. 그게 더 중요하겠죠? 네. 또 이런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마라토너. 우리 김일두 리더님께서 얼마 전에 고성에서 철인 3종 경기 또 완주하셨는데요. 만약에 김일두 리더님의 혈액 성분을 추출해서 저한테 이식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지구력이 향상되고 운동 능력이 향상됩니다. 실제로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마라토너의 혈액을 이식했을 때 네. 그러면 그럼 나도 이제 그런 마라토너의 혈액을 이식해서 나도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직접 운동을 하셔서 나의 혈액을 운동에 가장 좋은 그런 상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익한 균을 의미하고, 네,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먹이, 그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대사산물인데요. 이 중에 포스트바이오틱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단쇄지방산입니다. 네, 단쇄지방산이 가장 중요한 포스트바이오틱스고 다양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바이오틱스 중에 대표적인 단쇄지방산의 기능을 좀 요약을 해보면 먼저 이 식이섬유를 우리가 그 유익균이 대사를 해서 네, 이 단쇄지방산을 생성을 하는데 이 단쇄지방산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해서 면역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네, 장내 밀착 연접을 강화시킨다. 장에 그런 세포들을 빽빽하게 연결시켜서 외부의 침해 물질이 침입하지 못하는 그런 점막 면역 강화 효과도 있고 단쇄지방산이기 때문에 장내 환경을 산성으로 유지해서 유익균을 보호하거나 유해균을 억제하는 기능성도 있고요. 또 장 운동 활성화, 칼슘,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 흡수 촉진, 또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해서 이제 우리 콜레스테롤 높아지는 것도 막아주게 되고 또 지방 축적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단쇄지방산이 생성이 되면은 네, 이 단쇄지방산은 지방 조직의 단쇄지방산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되고요. 이 수용체에 단쇄지방산이 결합을 하면 우리 지방 조직은 더 이상 지방을 축적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방을 연소시켜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 교감신경 활성화되면서 지방이 연소되고 에너지 대사가 촉진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쇄지방산이 너무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된 다양한 그러한 연구 결과들도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신데 이제 개인 맞춤형 건강의 첫 번째 단계로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마이랩 바이 뉴트라이트가 이제 곧 여러분들 찾아뵙게 될 텐데요. 그 개발 배경과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네, 일단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적합한 균주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균주를 찾기 위해서 3,200여 종의 그런 균주를 다 일일이 다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배합 비율을 달리해서 40개의 제품 후보군을 이제 선정을 했고요. 또 이 제품 후보군을 80명의 그런 그 지원자에게 테스트를 진행한 거죠. 그래서 40개의 후보군을 80명에게 이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3,200여 개의 데이터를 확보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뛰어난 개선 효과가 검증된 그러한 제품을 6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선을 보이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럼 이 프로바이오틱스들이 정말 나에게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이제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섭취하기 전, 그다음에 섭취하기 후를 비교해야 됩니다. 섭취하기 전에 나의 장 상태가 어떤가? 섭취하기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현재의 그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네, 대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대변을 보내주셔야만 그걸 분석을 하고 지금 현재 상태를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제품을 가장 적합한 제품을 매치를 시켜서 그 제품을 일정 기간 동안 섭취하시고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이제 결과를 보면 정말 개선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변을 이제 보내주셔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계속 대변 얘기를 하니까 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저희 한국아이비 연구개발부에서 이제 매화로 표현을 하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매화를 보내주시면 옛날에 그 조선시대 임금님의 그 변을 매화라고 했죠. 영화에서 나왔었는데 보내주시면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금 실험 그 네모난 판에 동그라미가 이게 플레이트입니다. 이 플레이트에 그분의 이제 장 상태를 이제 실질적으로 가장 비슷하게 구현을 해 놓은 상태에서 각 제품을 투여를 해보고 가장 개선 효과가 뛰어난 제품을 추천을 해드리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니까 네, 사전 테스트에 참여하신 분들의 결과를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장 건강 설문 점수가 크게 향상이 됐습니다. 분변 모양, 배변 만족감, 가스 팽만감, 배변 지연 시간, 또 배변 규칙 정도, 복통감 점수들이 다 개선이 됐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장이 건강하다는 것은 장에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냐면 장의 균종이 다양하다. 장의 균종이 다양해야만 건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장의 균종이 다양하지 않다는 것은 유해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균의 균종이 다양하면 그만큼 장이 튼튼하다고 하는 것이고 육류를 많이 섭취하신 분들은 유해균이 많기 때문에 유익균의 균주가 다양하지 못합니다. 채소를 많이 섭취하신 분들은 유해균이 적기 때문에 유익균의 균주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유익균의 균주 다양성을 장 건강 개선의 지표로 보는데 이 장 건강 지표인 다양성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들이 밝혀졌고요. 또 이렇게 어떤 분석 결과 레포트를 통해서 그 변화를 이제 직접 설명을 해드립니다. 또 하나는 앞서서 포스트바이오틱스 중에 단체지방산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얼마나 많이 증가했는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검증을 하게 되는데 이 제품 섭취 후에 포스트바이오틱스가 크게 증가했다라는 부분들도 이제 검증이 되었고 또 이러한 변화도 결과 레포트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현재 그 잘못된 생활 습관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개선해야 될 그런 식습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안도 해드리고 또 좋은 부분은 나에게 정말 필요한 식품이 무엇인지 나에게는 지금은 사과를 많이 먹는 게 좋겠다. 어떤 특정 식품에 대한 제안도 해드리기 때문에 일상 식생활을 통해서 그러한 식품을 섭취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전반적인 그런 개선 효과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마이크로바이옴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잠재적 이점을 우리가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러한 앞으로 이제 다가올 미래의 개인 맞춤 영양, 개인 최적화 건강 관리에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뉴트라이트가 이러한 그런 프로젝트와 시스템을 개발해서 가장 앞서 나가는 그러한 지금 발걸음을 취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 또 항상 저희 뉴트라이트 제품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 애용해 주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 많이 소개를 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또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또 지속적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